7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집중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회에선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모레 국회에선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30%를 떼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산업에서 나의 영업이익 30%를 의무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가혹한 거잖아요. 초기부터 그 7대3이라는 비율 자체가 정해져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같은. 인앱 결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안에서만 앱을 사고 파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앱마켓 안에서만 결제가 이루어지게 강제하며 구글과 애플은 게임 앱의 경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지난해 7월 게임에만 적용한 인앱 결제 30% 수수료를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0%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개발자들에게 너무 불리한 구조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제 그 소신이고 그것 때문에 이번 집단 신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도 보도 넉 달 뒤인 지난해 11월 앱 개발자들을 대리해 구글을 상대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논란과 파문이 확산하자 구글은 애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하려던 모든 인앱 결제 30% 수수료 정책을 일단 올해 10월로 연기했습니다. 구글은 그러면서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선 30%의 절반인 15%의 인앱 결제 수수료만 받기로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100만 불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수수료를 두 사업자 모두 낮아졌고 소기의 성과로 보여지고요. 이런 가운데 현재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를 완화하거나 금지하는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개정안은 제안위에서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앱마켓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게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습니다. 결제 방식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인앱 결제도 있고, 그다음에 앱 바깥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는데,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이 공정 경쟁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인데 국회엔 조승래 의원안 외에도 같은 당 한준호 의원안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안 등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확인된 것만 7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인앱 결제 규제의 정도와 앱 개발자 장려 등 무게중심과 결은 조금씩 달라도 모바일 앱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는 같습니다. 지금 원래가 지금 여야 의원 7명이 관련된 법안을,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 7건이 제출돼 있는 건데, 실제로는 국민의힘에서 낸 그 법안에도, 박성준 간사가 낸 법안에도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가운데 국회 과방위는 모레 15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합 심사합니다. 작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미 여야 간에 실무적으로 합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조정안이 있어요. 그 조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제 5개월 날 회의는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서 의견이 금방 모아지면 의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일각에선 제기됩니다. 횡포성 문제는 분명히 있고 그에 대한 그 개선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을 하는데요. 이 법을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서 실시하는 나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신중히 내용을 접근을 해보자. 구글과 애플을 우리 국회가 법안으로 규제할 경우 한미 간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FTA 문제, 이게 무역 차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네.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또 이 법으로 인한 또 우리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냐. 네. 이게 이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문제점 공론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정종채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는 주장은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미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고 관련 법안 마련에도 한창이라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국제 무역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하는 거는 저는 공감을 하지 않는 게요. 우리뿐이 아니라 EU나 뭐 또 호주나 많은 국가들에서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플랫폼 사업자, 이 애플 사업자들의 그 독점 규제 행위를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입법도 준비 중이에요. 거꾸로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플랫폼 독점 기업들의 불공정 폐해 해소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정 변호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국제적인 방향성과 어긋난 방향이면 국제 질서를 어지럽힌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전 세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먼저 발을 디디는 거니까. 먼저 발을 디디는 거는 선구자고 선도자지. 현재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셋,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둘,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양정숙 의원이 민주당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어 일단 안건조정위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관련해서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게 비단 구글과 애플에만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공정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취지여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이제 플랫폼 IT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갑질이 많아요. 그런 갑질들에 또 경종을 좀 물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IT 업계가, 온라인 업계가 좀 다양하고 창의적인 좀 기업 활동이 가능한 좀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률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예, 사안을 조금 각색을 해보면요. 네. 이제 김모 씨가 식당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모 씨 소유의 네. 건물을 네. 이제 1층을 빌리게 됩니다. 계약 기간을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해서 네. 임대차 기간 2년, 임대차 보증금은 1억, 네. 월세는 200만 원으로 정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근데 김 씨가 의욕적으로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 장사가 중간에 잘 되지 않아서 2017년 하반기에는 월세 3개월 이상 분인 700만 원 정도가 밀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바로 해결을 못하다 그 다음 해인 2018년 6월경에서야 네. 이제 해결을 했는데 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이제 장사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인인 이 씨는 이제 네. 김 씨가 그 2017년 하반기에 3개월 이상분이나 월세를 네. 밀렸기 때문에 네. 이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네. 이제 임차인이었던 김 씨는 본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했던 그 시점에는 네. 월세가 밀려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까지 네. 올라오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임차인이 3개월을 연체했다고 하는데 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뭐 정당한 사유 이런 거는 뭐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뭐 거짓말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임대인 동의 없이 그 음. 자기가 임차했던 공간을 또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준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임차했던 건물의 어떤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훼손을 했다거나 네. 우리 사안처럼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음. 차임액, 그러니까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음.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음. 이런 경우에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김 씨가 순순히 물러났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어떻게 뭐 대부분까지 올라가게 된 건가요? 이제 김 씨는 이제 본인이 어쨌든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아마도 네. 이제 이것을 알고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종료 시점 전에 네. 밀린 월세를 다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계약갱신을 청구한 시점에서는 밀린 월세가 없었기 때문에 나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에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안 하고 있어서 네. 그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그 당시에만 뭐 밀리지 않았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네. 밀렸다면 안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우리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 중에 어느 때라도 네. 이제 3기분이 이제 연체가 되면 네. 이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계약 갱신 요구할 당시에는 밀린 월세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미 3개월 이상분의 월세가 밀려 있었기 때문에 김 씨와 이 씨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임대인이 얼마든지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잘 사는 법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임대차 계약은 다른 어떤 계약보다도 임대인이나 임차인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살펴본 대법원 판결처럼 네. 이제 임대차 기간 중에 어느 때라도 3기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연체가 됐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란 다시 계약은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임대인이랑 임차인 사이의 분쟁은 사실 끊이질 않고 발생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분쟁 해결의 일응의 기준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분쟁이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생기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 잘 명심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해 들어온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장심, 비심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10일 오후 2시 50분쯤 전남 영암군의 한 마트 앞 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27살 운전자 A씨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몰고 사거리로 진입한 56살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폐쇄회로 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보면 A씨는 직진 신호를 받고 제한속도 시속 60km보다 느린 시속 44에서 48km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B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왼쪽에서 다가오는 B씨를 발견한 A씨가 급하게 화물차를 오른쪽으로 틀어 충돌을 피하려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B씨는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화물차 적재함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1심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인 광주지법 제3형사부 항소부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 당시 B씨는 A씨 진행 방향 왼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거의 직진으로 주행해 반대 차선까지 진입했다. 이러한 B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A씨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A씨가 이를 피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불가항력적 사고로 A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명심보감 진심편에 장심, 비심, 변시, 불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장심의 심은 내 마음, 뒤에 비심의 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칭합니다. 해석하면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이 명심보감의 설파입니다. 그냥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다, 기계적으로 항소한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 20대 화물차 운전자는 2019년 5월 사고가 났으니 2년 넘게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 것이며 생업에도 지장이 있었을 거라 짐작됩니다. 검사가 아직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면 부처의 마음까진 아니어도 이 20대 화물차 운전자의 마음을 헤아려 현명한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사자 성호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48살 성모 씨에 대해 검찰이 반인륜적 범죄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석 씨 측은 추호도 아니라며 혐의를 거듭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법무부 강성국 법무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법무검찰개혁 등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페 업주에게 코로나 확진자라고 농담을 해서 이틀간 영업을 못하게 한 50대 손님에 대해 업무방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영업방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A씨 결심 공판에서 A씨의 아버지가 죽은 놈도 죽인 놈도 모두 제 자식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7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